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류월 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이제 백로가 지난 지 벌써 12일째 됐죠. 여기 귀퉁이 보게 되면 12/31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입춘부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을 제가 체크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경자년 을류월은 31일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 오늘이 벌써 12일째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니까, 요거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숫자 12 30일 이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올해 을류월은, 경자년 을류월은 31일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이 12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9월 1일부터 센 것이 아니라 백로절부터 세는 겁니다. 백로절부터. 그래서 백로가 올해 9월 7일부터 들어왔죠. 그래서 9월 7일부터 지금 날짜를 이렇게 세다 보면은 18일 이렇게 되게 되면 12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제가 가끔 이제 사주 상담을 할 때라든가 이렇게 볼 때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올해 9월, 10월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냐면, 그게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사람들이 음력 양력이 또 다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9월이다 8월이다 하는 것은 주로 양력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절기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에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7일부터 다음 달 10월 8일이 한루거든요. 그러면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를 말하는 것이 제가 9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가끔 제가 사주 분석 특강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사주는 9월이 좋지 않다, 10월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냥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월은 우리가 말했던 그냥 9월이 아니라 6월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백로부터 한로 전까지를 제가 9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약간 헛갈릴 수는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어떻게 이제 명리학적인 시각이 머릿속에 이제 쌓이다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월이 바뀔 때 항상 제가 절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절기라고 하는 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계속 반복 숙달하다 보면은 이제 내 몸에 체화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전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차를 샀을 때는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고, 페달이 어디, 엑셀이 어디 있고, 운전 이렇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다가 또 엑셀을 밟다가 기아 변속도 하다가 방향도 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내가 그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명리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배울 때 간목이 어떻고 유월이 어떻고 경금이 어떻고 하는데, 이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 발생적으로,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명리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데,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시면 자꾸 이제 사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공망을 쳐다보게 되고, 신사를 쳐다보게 되고, 요즘 현대 명리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쉽게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명리라고 하는 거 쉽게 보잖아요. 거의 틀립니다. 이거는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어렵게 정통으로 공부해서 사주를 보는 거하고, 그냥 쉽게 신살 몇 개 공부해서 사주를 보는 것과, 내지는 공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좀 이론에서도 약간 좀 이제 고차원적이지 않은 이론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몇 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다 받아 놓고, 갑을병정 갖춰 놓고, 자축인묘 갖춰 놓고, 백호대살 이렇다, 무슨 수옥살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봐도 그런 거는 금방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금방 뭐 명리가 뭐 능통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머지않아 이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뭘 안 하죠? 대개 신살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이제 사주 상담을 해보잖아요. 신사를 전혀 저는 안 하더라도 크게 사주 볼 때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신살만 공부한 사람들은 신살이 안 보이면은 뭐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부하려기보다는 뭐예요? 산이라고 하는 거, 등산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산 정상이 예를 들어서 1000m 고지, 2000m 고지면은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편하게 올라가겠다고 해서 저기 중국 같은 데 가면 이제 등짐져서 날라다 주는 사람도 있겠고,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정작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는 정상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고 그게 귀찮다고 해서 돈을 주고 짐꾼을 쓴다거나 돈을 주고 케이블카를 타면 편하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산이라고 하는 맛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리라고 하는 것을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공부하려고는 하지 마시길 권고드려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하나씩 맛을 봐가면서,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공부할 사주 명식,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 또 월령 유월이 되겠죠. 간목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을 보는 겁니다. 오늘은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에요. 그죠? 목 중에서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표현돼요. 여러분들 산에 가게 되면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이한 형태의 어떤 숲풀 나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곧고 좀 위로 좀 쭉쭉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좀 웅장하게 크는 나무를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편백나무라든가 낙낙장송 같은 거, 아니면 오래된 은행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런 것들은 좀 그 나무가 크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개나리라든가 아니면 작은 풀이라든가 야생화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잡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데 큰 대리목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작은 풀이라든가 화초라든가 난초 같은 경우는 을목인 을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보면 회목으로 본다 그러죠. 회목 내지는 회초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양류목으로 이렇게 표현하겠다 합니다. 양류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위로 꼭 뭐 이렇게 나무가 능수보들처럼 휘영청 있게 약간 부드러우면서 융통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런 나무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을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내지는 넝쿨 식물 같은 것도 뭐예요?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회목이 작은 나무예요. 아니면 작은 화초 내지는 부드러워서 이렇게 잘 휘는 나무라든가 칡넝쿨이라든가 다래넝쿨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곧질 못하죠. 약간 휘고 약간 구부러지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양지목으로 쓰기가 좋다 나쁘다? 거의 불가능하죠. 나무가 휘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둥으로 쓸 수는 없죠. 뭐 옛날 고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지팡이로는 쓸 수 있겠죠. 지팡이로는 지팡이가 약간 휘어져 있으면 좀 더 멋있는 고승 같고 뭔가 좀 신기가 좀 있어 보이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을 짓거나 거북선 같은 배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 큰 기둥으로 쓰기는 을목은 좀 부적합하죠. 자, 그래서 대리목인 간목 같은 경우가 동양지목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는 동양지목으로 쓸 수는 없지만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화초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동양지목으로 쓰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목화 통명을 이루어서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목은 동양지목을 쓰려면 경금으로서 작벌 배워서 쓰게 되고요. 경금을 또 잘 다스려야 되니까 정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 주어서 경금정화로서 간목은 배합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을목은 꽃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물과 따뜻한 햇볕으로서 배합을 맞추게 되면 을목은 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양목의 용도하고 음목의 용도가 이렇게 다르게 되죠. 물론 이제 이러한 간목과 을목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서 또 달라지죠.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느냐, 유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간목이 인묘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것이고요. 을목 또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느냐, 유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을목이 인묘월에 태어났느냐, 해자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배합법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그때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6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 벌써 12일째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6월에 대해서 12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젠 외우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신유는 뭐예요? 신유술 서방에 해당되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남자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 방향을 뜻한다고 해서 서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유술은 금왕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유월이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죠. 토왕절. 그러나 술월도 유금을 본다든가 신금을 본다든가 하게 되면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술월도 토이지만 금이 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 금이 매우라기보다는 가장 왕하죠. 왜냐하면 자축임유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개의 계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이 가장 왕할 때는 어디예요? 바로 이 6월이 되는 것이고요. 금이 뭐합니까? 금이 극목하죠. 금극목하죠.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목은 어떻게 돼요? 목은 약한 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적이 많을수록 그 천적이 공격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풍선 효과 같은 거예요. 한쪽이 쭈그러들면 한쪽이 커지고 그 반대쪽이 쭈그러들면 상대편이 커지죠. 신유월 같은 경우는 금이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목이 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포태법으로 두고 보더라도 이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거고, 지금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이거를 갖다가 목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목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 가장 약한 단계, 그 다음에 오늘의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간목이 신월 내지는 6월 이럴 때 태어나게 되면 간목 자체가 매우 허약하다 내지는 매우 허약 내지는 또 뭐라고 하냐면 휴수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좀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목이 용도는 어디에 있냐라고 아까 봤을 때 동량지목으로 써야 되는데,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 간목은 약하죠.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활동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간목 자체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량지목으로서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짓기 위한 대들보라든가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는 간목 자체가 크고 곱고 커야 되잖아요. 높고 그런 나무를 베어야지만 뭐예요? 동량지목,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는데 6월의 간목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든가 신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인이라든가 지지로 묘 같은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묘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자체가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큰 나무를 갖다가 경금으로서 이렇게 작벌하죠. 작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배합을, 이 간목이 6월에 태어났는데 갑인 이렇게 돼 있으면 비록 절태지에 태어난 간목이라 하더라도 갑인 이렇게 돼 있으면 나무가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큰 나무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하죠.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간목이 살아있는 나무인데 도끼로 간목을 쭉 베어내면, 작벌해내면 나무가 죽어버리는데 용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약간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우 의인화해가지고 간목이 죽으면 용도가 없을 텐데 이렇게 놓고 이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감목의 쓰임새를 꼭 보시면 돼요. 나무를 우리가 키우는 용도가 계속 그냥 천년만년 계속 자라라 이런 용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근데 큰 나무는 베어서 기둥을 짓게 되면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로 쓰게 되면은 나무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라고 합니다. 살아서 천년은 진짜 나무가 오래 살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저 외국 같은 데는 3000년 된 나무도 있다라고 해요. 살아서 또 이렇게 오래 살지만 큰 나무는 베어가지고 큰 예를 들어서 사찰, 천년고찰에 쓰이는 대들보로 쓰이거나 기둥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감목이 그만큼 또 용도가 있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목으로서의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어냈기 때문에 감목이 죽은 나무 즉 사목이 됐기 때문에 이건 용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렇게 경금으로서 작벌하게 되고 단 경금이 작벌할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날카롭고 세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갖다가 적절하게 절제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감목을 이렇게 경금으로서 감목을 베야 되는데 경금이 감목을 부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측량해서 자를 때 자르고 그 다음에 쓸 때는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로서 경금을 통제하고 절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칠살도 뿌리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목도 인의 뿌리를 뒀고 정화도 어디에 뿌리를 뒀습니까? 인중 감목이 뭐예요? 정화를 또 생주해 주죠. 그렇게 되면 다 쓰임새가 있어요. 일간도 쓰임새가 있고 상관인 정화도 쓰임새가 있고 칠살도 쓰임새가 있죠. 이런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신왕살고 유재라고 표현하고요. 신왕살고 유재면 출장 입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왕살고, 신왕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살고라고 하는 뜻은 살이 왕하다. 자, 6월의 금왕절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살이 간목 입장에서 칠살 경금이 굉장히 왕하죠. 그 다음에 유재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갖다가 제어한다라고 하는 뜻이 올로서 정화로서 경금을 제어하게 되고요. 인중의 병으로서는 조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사주. 이런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사주는 뭐예요? 출장 입상한다. 나가서는 명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주가 좋게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인 것이죠. 그죠? 물론 원국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그렇게 짜맞춰지는 대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그러한 대운을 만났을 때는 갑자기 청와대에 부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청와대의 장관이 된다거나 평상시에는 교수였던 사람들이 그죠? 뭐 경제학 교수, 뭐 이런 재정학 교수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부르죠. 네, 와서 장관 좀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도 하고, 문체부 장관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대운, 5년 대운, 10년 대운에서 그러한 호운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명예를 크게 얻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상, 그야말로 국무총리가 재상이죠.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하늘이 내린다라고 하는 대통령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을수록 좋아요. 뿌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뭐예요? 큰 버팀목, 큰 제목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약할수록 뭐예요? 이거는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죠. 그래서 일간 간목이 신월도 마찬가지고 6월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왕할수록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살도 뿌리를 얻고 그 다음에 상관, 식신도 뿌리를 얻게 되면 사주국세가 매우 좋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월도 마찬가지고요. 6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합이 되면 가장 좋은 사주 배합이 된다. 즉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사주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양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월령은 유월, 금이 가장 왕한 그런 계절이 되겠죠. 이걸 또 이제 격국으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월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금. 간목이 금을 보게 되면 관성인데 유금은
정자가 붙죠.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6월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가장 왕한 제왕지에 해당이 되지만 목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마찬가지고 절태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목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이 약하니까 신약이죠. 그 다음에 관은 왕하죠. 그래서 신약, 관, 왕한 그런 국세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원령 자체가 정관이기 때문에 신약, 관, 왕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이요, 이거는 칠살이기 때문에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관살 혼잡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이거는 전체 정관, 평관 다룰 필요 없고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지는 신약, 살, 왕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관살혼잡으로 볼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이 관살혼잡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왕에서 정관도 평관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정평관을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관, 평관, 관살혼잡이 되기 위해서는 지지에 정관이 있고 천관이 관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과 칠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도 뿌리가 지지에 있고 예를 들어서 갑인 이런 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죠? 경금도 있고 천간으로 신금도 있어서 얘는 정관, 얘는 칠살 이렇게 됐을 때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지지에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관살 혼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하나 관살 혼잡이 됐을 때는 하나를 제거시켜 주어서 거탁 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강의 시간에 사주국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살혼잡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 제가 거탁 유청이라고 했죠. 거탁 유청이라고 해서 뭐 거관유살이라든가 거살유관이라든가 아니면 합살유관이라든가 합관유살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뭘 말씀드렸을까요? 거살유관을 말씀드렸을 것 같기도 하고 거관유사를 말씀드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번 강의 시간 한번 챙겨보시게 그때 을목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얘를 없애고 하나를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을목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거관유살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간목이었다라고 하면 거살유관이 됐겠죠. 합살유관이 됐겠구나. 살을 갖다가 을목으로 합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을목이 갖다가 합해서 얘를 묶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칠살을 갖다가 합살한 거예요. 합살. 그다음에 정관을 남겨놓게 되니까 이거는 거합살유관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신금이 이렇게 있는 상태, 신금이 여기에 있겠고요. 칠살이 여기에 있겠고 이런 상태도 마찬가지로 뭘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관살 혼잡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병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 정관을 갖다가 병화가 묶어버리죠. 그러면 신금을 합해서 없애버리고 칠살 경금을 남겨놨다고 해서 이거를 합관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화가 이렇게 있을 때 정화는 갖다가 신금을 갖다가 화극금에서 없애버리죠. 이거는 갖다가 거살 그죠? 살을 갖다가 정화로서 없애버렸고 살을 남겨놨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거관유살이라고 해요. 관성을 없애고 살을 남겼다고 해서 이건 이제 말장난 같은데 어떤 것을 합해서 없애느냐 어떤 것을 극거해서 없애느냐에 따라서 거관유살, 거살유관 내지는 합살유관, 합관유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단어가 한자이고 그래서 말도 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은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해서 말귀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거관유살은 거자는 극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극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을 갖다가 이 정화로서 얘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남으니까 이거는 거관유살이 되는 것이고 얘를 갖다가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죠? 병화가 얘를 극거해서 없앤 거라 합해버리죠. 병신 합해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관유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비유를 한 번씩 보면서 말 뜻을 이해하면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사론잡 하다가 여기까지 또 온 것 같은데, 자, 다시 원칙으로 또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원칙으로. 자, 그래서 6월에 간목이 약한데 경금이 투출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뭘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관사론잡으로 보지 마시고요. 뭘로 본다? 살중신경대지는 신약살 왕한사주로 보게 되겠고, 일간이 뿌리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목 같은 거라든가 묘목이 있어서 일간이 뿌리가 있을 때는 병장으로서 금을 억제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간이 뿌리가 없을 때는 수가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걸로써 관살이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이 나를 생각하는 살인상생으로 일단은 사주의 배합을 하면 살인상생으로 배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6월의 간목, 신월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 살인상생보다는 살을 갖다가 통제하는 쪽, 상관제살하는 쪽이 사주국세가 더 상관제살이죠. 정화가 있어서, 아까 말했던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통제시켜주는 것이 사주가 국세가 더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간이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살이 있을 때 제살할 것이냐 화살할 것이냐의 차이인 것인데, 이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서 상관제살 살인생생이고 설명해 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명식은 간목이 6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이 되는데 신약 관왕인데 경금이 투출해서 사주 국세가 살중신경 신약 사랑한 사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습니다. 원래 일간이 뿌리가 튼튼하면 정화라든가 병화를 보는 것이 좋은데, 일단 자수를 봤기 때문에 금이 왕한 것을 왕한 금의 기운을 수로서 설계하고 수가 목을 생주해주는 어떤 국세, 살인상생의 국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일지를 놓고 봐도 또 자수죠.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면 통근의 개념하고 상생의 개념하고 여러분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인데, 이건 엄연히 차이가 다르죠. 차이가 통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할 통자 뿌리 근자죠. 지지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인데, 간목이 지지에 뿌리를 두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하다못해 해수라든가 진토라든가 미토 정도는 있어야지만 요 글자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통근. 근데 지지의 자수는 간목이 통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생이라고 해서 수생목이죠. 수가 목을 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근은 아니지만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선생님, 해수도 수잖아요. 그죠? 해수도 수인데 해수는 이 해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간목, 임수가 있죠. 임수.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중에 있는 이 간목에 통근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수한 물의 기운만 있죠. 뭐가 있어요? 임수 내지는 개수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근이 되지 않죠. 통근이 된다는 것은 인중 간목 있죠. 묘중에 을목 있죠. 해중에 간목 있죠. 진중에 을목, 미중에 을목, 같은 목의 기운이 있어야지만 이거는 통근이 되는 것이고, 자수같이 임계수만 있어서 물만 있으면 뭐예요? 부로 되는 거죠. 부로. 부평초같이 뿌리가 착근된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거하고 똑같죠. 이거는 통근이 아니라 상생의 개념이다. 수생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를 봤을 때는 간목이 뿌리를 둬서 착근할 수 있지만 자수는 착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을목이 월간에 이렇게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서 살인상생의 하주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을목이 있으면 경금 자체가 간목을 직극하지 않고 을목하고 연애하느라고 경금이 간목을 파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적장한테 내 여동생을 갖다가 시집 보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 명리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칠살이 나를 공격할 때, 이거 을목은 간목 입장에서 겁재죠. 나의 누이 동생, 누나도 될 수 있겠지만 누이를 적장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서로 연애시키게 되면 뭐예요? 경금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계약 결혼 같은 거 많이 하죠. 지금은 계약 결혼이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위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내 여식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시집 보내면은 서로 간에 이제 사돈이 되니까 뭐예요? 서로 나쁜 짓 하지 않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경금이 간목을 팔려고 하는데 을목이 이를 묶어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이치이면서 삶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삶을 또 이렇게 또 평가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기륭화복이라든가 이런 부귀빈천을 논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 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일간 자체가 물만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고 살이 왕하지 그나마 을목이 있어서 좀 버티는 정도인데, 생시에서라도 간목이 좀 목에 뿌리를 놓고 화를 보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냥 딱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생시? 병인시하고 정묘시만. 나머지 생시들은 일간 자체가 이제 자수 두 개만 와서 조금 약한 상태에서 병인 정묘시 빼고는, 무진시도 마찬가지 통근은 된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토는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무진시 한번 볼까요? 무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진합수에 무토 투출하게 되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에 금왕절에 토는 토생금에서 금을 세가지고서 목일간이 신유월 가을에 태어날 때는 추불용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채불용토. 가을에 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을에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에 금 자체가 원체 왕한데 다시 재성을 보게 되면 재성인 토는 금을 생해서 그 금이 다시 나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진시 같은 경우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고, 나머지 기사 경우 신미시도 미에 통근하는 건 매우 미약하죠. 나머지 생시들은 일간 자체가 뿌리 뜨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을해시 해 통근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사주에 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을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뿌리 들 수 있는 것 인, 묘, 진, 그 다음에 미, 해 이렇게 통일할 수 있는데, 해 통일을 간신히 한다 하더라도 물바다죠. 그 다음에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신히 그냥 관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물에 의해서 살인생산만 하기 때문에, 가을에 나무가 화기가 한 점 더 쓰면 뭐예요? 이거는 나무가 지금 철양 맞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마보이 정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시, 병인시 아니면 정묘시인데, 만약에 진짜 이때 요 날에 태어나는 아기가 새벽이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나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병원에서 이때 태어나게 수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자연분만 아기한테, 제가 저번에 상담할 때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인시에 태어나는 게 좋으면 미리 한 2, 3일 전부터 배를 부여잡고 애기한테 얘기해라고, 너는 반드시 인시에 태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애를 갖다 이렇게 쇠뇌를 시키라고, 그러면 애가 뱃속에서 감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던 적도 있는데, 근데 진짜로 그때 개수일간이었는데 갑인시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일간이 갑인시에 태어나서 말씀드렸던 병원에서 안 되면 애를 부여잡고, 태중에 있는 애를 부여잡고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진짜 인시 전이죠. 축시 정도, 자시 정도 이렇게 진통이 와가지고 애를 인시에 낳았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를 아주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럴 리는 없고요. 그 아기가 그렇게 태어날 운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간목이 인시가 되면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이거 병화 같은 경우는 금을 단련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기 때문에 그 병인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묘시도 나쁘지 않아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일간 간목이 묘에 뿌리를 줘. 이거 자묘형 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묘형이 돼서 안 좋은 것이 그래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임신, 계유시, 경우시, 신미시 이런 생시를 만나서 간목이 힘이 없는 게 낫겠습니까? 자묘형 조금 되더라도 정묘시를 얻어서 일간이 뿌리를 얻고, 그 다음에 화로서 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묘형의 어떠한 패단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묘형의 패단보다는 사주 국세가 전체적으로 큰 틀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대통령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100% 완벽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잘하는 점도 있지만 못하는 점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100 중에서 8, 90을 잘하면, 조금 더 낮게 치면 70% 잘하면 나머지 20, 30% 못하더라도 괜찮겠죠. 근데 자묘형 때문에 생시를 갖다 임신계유시 이렇게 잡아놔 버리면은 뭐 잘하는 게 10, 20이고 못하는 게 7, 80이면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못하는 게 2, 30을 잡고 자묘형으로서 나머지 좋은 국세를 갖는 게 좋겠냐고.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묘형을 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신사 같은 걸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또 어떤 분들은 자묘형 또 이전 공부를 좀 나름 다 하신 분죠. 자묘형에다가 이제 묘해충까지 봅니다. 이거. 그러면 자묘형 얘기했을 때 좀 답답했는데 묘해충까지 하면은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꼭 어떤 어떤 신살이라든가 이런 좀 작은 것들은 과감하게 큰 틀을 유지하는 데서는 조금은 망각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병인시하고 정묘시는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조우해 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는 또 세운이라든가 대운 같은 데서 정화를 얻게 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했을 때 또 그때 사주국세가 또 완벽해지기 때문에 조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크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주 원국과 대세운을 보는 기본적인 방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간과 원령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고 나머지 글자를 배합시키고 그 다음에 이 원국에서 부족한 것을 대세운에서 보충하게 되면 사주가 그때 완벽해질 수 있고요. 원국 자체에서 완벽해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완벽한 사주를 얻기는 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국, 사주 원국, 사주팔자에서는 그나마 가장 무난한 사주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사주 택이라는 방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사주를 보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